어려운 경제서적, 주식서적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경제 전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북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세계 경제 지표의 비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을 생각, 아니 미증시라던가 경제 지표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 넓고 얕은 교양 지식으로 함께 알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꼭 도움될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에피소드 3,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대침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페이지는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니까요. 함께 따라오시면서 읽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침체라고 하면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라고도 부르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금융위기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인과 과정, 결과, 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의 속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그 실수와 내용들일 텐데요. 원인을 먼저 꼽아보자면요. 인간의 엄청난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라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사건을 짚어볼 테지만요. 만약에 들으면서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영화도 있는데요. 제목은 더 빅쇼트라고 합니다. 이때 먼저 그 시장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때 시장에서 대침체, 이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나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베팅을 해서 큰 돈을 얻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영화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이 사기, 무모함, 탐욕, 이 규제 당국의 해이함 등 이런 것들을 미국 경제에 이 큰 피해를 이 시기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려 1,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을 했고요. 또 16조 달러의 가계 재산이 공중분해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보면요. 실업률만 보더라도 2008년, 2009년 이 시기만 해도 정말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증가한 이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했다, 소요됐다라는 거를 이 실업률 차트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이 4,6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빈곤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2008년부터 2009년 대침체 여파입니다. 이 당시에 특히나 미국에서 집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이런 일은요. 물론 지금 이 대침체 경기 위기가 끝났다라고는 하지만요. 지금까지도 노숙자의 문제는 미국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함께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대 첨단 기술과 정보가 풍부한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옛날에 경제 대공황 시기가 아니라 정말 불과 얼마 전입니다. 대답은 너무 뻔한데요. 미국의 경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훌륭한 특성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 경제에 대한 자만심, 또 어리석음이요. 이런 장점들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침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사학자들은요. 이런 경기 침체의 정확한 원인과 근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버리겠지만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경제를 가계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한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하나씩 한번 스토리라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스토리는요. 미국의 소비 행진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켜봤는데요. 수년간요. 미국인들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이고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구매하면서 이 아주 행복한 소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유하게 잘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정말 다 산 거예요.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다 산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점점 더 많은 자동차, 점점 더 많은 장난감, 컴퓨터, 프린터,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의류, 가전제품, 신발들을 더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수출하는 거, 외국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건 적어주는데 외국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거, 사와야 하는 거, 수입은 점점 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정말 뭐 경제가 탄탄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또 문제였냐면요. 개인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너무 쉽게 받았고요. 또 신용카드의 부채 비율이 너무 쉽게 증가했습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문제점을 이 수면 아래서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이 미국 자체는요, 이 자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성장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조차도 미국 탄탄하잖아, 미국 문제 없잖아, 안전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기꺼이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미국 자국민들이 대출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계속해서 외국에서 빌려오는 거죠. 수입도 계속하고 외국 자금으로 계속 대출을 받고 하면서 부채는 쌓이고 쌓인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 중국의 급부상도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 미국의 모든 소비를 부채질했던 핵심 국가도 있었는데요. 그걸 바로 중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요, 뭐 물건이 저렴한 것도 저렴하고 수출을 잘한 것도 잘한 건데요. 문제를 우리가 찝어보자면, 아니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조절하고 낮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로 인해서요, 경쟁 나라들보다 훨씬 낮은 수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율 할 때, 외국에 갈 때, 돈을 바꾸고,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같은 거 비교를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경제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환율 금액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지금도 조절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미국은 중국과 굉장히 수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둬들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결국 손에 쥐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 중국은 막대하게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이 돈으로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중앙은행에서는요. 막대한 미국 달러를 가지고요. 미국 재무부의 채권을 대량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다시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그 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한순간에 막대한 자금이 걸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또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문제라던가 이 통화 문제는 연준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연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마비가 되고 이 어느 정도 계획 하에서 조절을 하던 미국의 금리와 문제는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고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요, 급격하게 금리 하락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뭘 할 것 같아요? 못 샀던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개설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이자가 싸니까 못 샀던 집을 좀 많이 살 것 같나요? 미국인들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금리가 하락하자마자 미국인들은요, 잔뜩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은행에서 내가 1,000만 원, 1억을 저축해봤자 금리가 1%도 안 된대요. 그럼 누가 저축을 하겠어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출해서 사고 하고 말지, 대출 금주자인데 뭐하러 은행에 돈을 박거나 라고 해서 저축 역시 기피했습니다. 이들은요, 기록적으로 집과 차를 사들였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적은 자본 조달 비용,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요. 장기 채권을 발행하고 더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만 찾아서 떠돌았습니다. 하지만요, 4번을 볼까요? 낮은 이자도요, 시장에 피해를 줍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자가 낮을 때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들.
보험사들, 연기금들, 결국 이자 수익에 의존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주체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낮아서 보잘것없는 수익률을 가져가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낮은 금리는요, 돈을 빌리는 사람, 대출자한테는 좋지만요, 이 특정한 재정적 목표, 이자 수익률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높은 이자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금융당국들, 그런 기관들은요,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겠죠. 그리고서 이 낮은 이자율에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주요 투자 은행들은요, 황급히 더 높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 저품질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인수하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어라서 우리가 어떤 건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모기지는요, mortgage, 주택담보대출이고요. 프라임은 영어로 뜻이 1등급, 1순위 아주 좋은 등급이고요. 서브는 그 아랫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요, 조금 낮은 등급의 주택담보대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인수를 강행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산들은요. 사실 불투명하고요. 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유가증권,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로 변질되었고요. 어떻게든요. 이걸 통해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높은 그 수익률을 얻고자 하니까요. 이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들을 통과해서요.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데 매우 매우 안전하다라고 해서 트리플 A, 그냥 A도 아니고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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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로 치면은 A+++ 등급처럼 이 변모를 한 거죠. 가장을 한 거죠. 그래서요, 사실 은행에 가서 또 아니면 핸드폰으로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걸 만든 기관들조차 입장의 사람들조차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사람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개인들에게 이거 안전한 거래요. 이거 사래요. 이거 해야지 수익 난대요.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구매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6번째 보면은 정말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요.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불가사의하게 아주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대중의 수요는요. 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이 증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은행 역시 이것만 판매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하고 수수료도 증가하고 매출까지 증가하니까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팔기 시작했어요. 이들은요. 팔고 있는데 다 팔린 거예요. 그럼 어떡해? 왜냐면요. 이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저라는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샀을 때 이 대출된 그 대출 상품을 가지고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야지 이걸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입장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야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주택융자 전문가들이 더 빠르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고 빠르고 많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대출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대출액을 내가 줬냐라는 걸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이죠. 더 할게요. 여러분들 빨리 와서 대출 받으세요. 제가 대출 다 승인해 드릴게요. 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런 사건으로 대출의 기준이 점점 더 붕괴된 거예요. 너무 쉽게 대출을 해준 거죠. 사실 미국에서 이 당시에는요, 주택담보대출이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신용 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만 봐도요, 집 대출 받기 너무 어려워요. 이자 너무 높아요. 근데 이때는 이자도 낮고요. 정말 누구나 대출을 너무 쉽게 받고요. 은행에서도 빨리 대출을 더 해주려고 서로 경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이 신청서는요, 직업이나 소득 수준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 역시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다 대출을 내준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요. 사람만 있다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빅쇼트 영화를 보면요. 무슨 강아지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뭐 2개, 3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주택을 3개, 4개, 5개를 대출 여러 개를 끼고서 이 사가지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신용자, 뭐 그냥 이름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다라고 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대출이 쉽게 나왔다라는 거죠. 7번을 볼게요. 이렇게 모두가 쉽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시장은 그 당시에는 활기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거품이 쌓여갈 수밖에 없고 너도 나도 쉽게 대출받아서 집 사면 돈 된대 살려고 하니까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는 시간이었습니다. 집값은요 더욱 뛰었고요. 부동산 가격은요 무조건 상승한대. 집 무조건 사야 한대. 땅 무조건 사야 한대. 대출 정말 잘 나온대라는 견해가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돈이 없는 사람마저 세 채 사서 갭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8번 볼게요. 대출이 쉽고 저렴해지면서요. 모든 종류의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대출이 쉬운데 집만 살까요? 이 증시와 부동산 모두 가치가 급증해서요. 이 개인들은요, 모든 가게들은요, 내가 부유해졌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의 시작인 거죠. 어쨌든 시장은 그 당시에 거품인 줄 모르고요. 활기가 아주 뛰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지는 시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위험한 주택과 부채 거품이 눈앞에 있다라고 경고한 사람은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빅쇼트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 일부에 불과했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요. 뭐 투자자들, 경제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은요. 이 경제에 아주 의기양양해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9번 보겠습니다. 연준에서요. 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버블이 포착이 되고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준금리가요. 그렇다고 빠르게 코로나 이후처럼 빠르게 급상승한 것도 아니었어요. 2003년에서는요 1%만 상승을 했고요. 2006년까지 5.25% 아주 서서히 아주 느리게 상승했어요. 시장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죠. 하여튼 이렇듯 기준금리가 증가하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서비스 비용은 더욱더 증가했겠죠. 아니 내가 계약금 낼 조건도 안 되고 내 저신용자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엄청 충분하지 않은데 두 채, 세 채를 엄청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오르자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쵸. 부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요. 더 많은 가구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리하게 재산을 늘렸던 미국인들은요.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나머지 대출을 연체한 거는 양반입니다. 연체한 것도 모자라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놓이게 됐고요. 궁극적으로 이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고 집을 포기하게 이르렀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거 뭐죠?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사회생, 개인회생 이런 거를 하려고 한 거죠. 이 당시에 미국은요. 이 대출을 받고서 못 갚았을 때 이 집을 포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든 집이든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을 때요. 내가 대출을 갚다 못 갚아요. 그러면 차 키를 은행에 줍니다. 집 키를 은행에 줍니다. 그럼 은행이 그걸 가져요. 내가 이전에 얼마큼 대출을 갚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면 끝나요. 근데요, 이게 사실 뭐 한두 명만 이러면 이 은행에게는 이윤이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갚았던 금액이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은행이 그거를 사서 다시 팔면 되니까. 근데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해봐요. 모든 사람이 못 갚겠다고 하고 집을 던지고 나가겠대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은행도 리스크를
크게지겠죠. 은행도 망할 위기가 되겠죠.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 기대소득,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갭 투자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사들였던 이 수조 달러의 이 주택담보부증권이 갑자기 모두 불이행 상태. 아무것도 돈 못 갚는다라는 상태가 되면서요. 본질적으로 약간 이 위험했던 이 주택담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10번 봅니다. 재앙은요. 퍼져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퍼트려지는 습성이 있어요. 신용평가 기관에도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신용평가 기관이 너무 쉽게 위험한 상품을 트리플 A, 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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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이 주택담보 이 증권의 위험과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됐던 모델들이 완전히 잘못되었었다. 그들이 완전 잘못 봤다라는 건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위험성을 이제야 이 문제, 버블이 점점 꺼질 때가 되어야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너무너무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요. 트리플 A 등급이 부여됐던 주택담보부 증권의 90% 이상이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0일 보겠습니다. 거품은요, 물거품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서요. 완전히 와장창창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발행했던 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역시 무너지겠죠. 그쵸. 내 돈을 투자했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수십조의 달러의 부동산 가치와 주택담보대출의 증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국인들은요, 금융공황에 빠져 있었고요. 은행들은 즉각 대출 창구를 폐쇄해서 대출을 이제 안 해주기 시작합니다. 주택 건설업자들도요, 시주 건설을 동결했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는요, 이제 무섭게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 많은 분들은 연금을 또 넣어놓습니다. 이 증권에 넣어놓고서 이윤을 받으려고 하고 할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남은 연금들이고, 투자한 금액이고, 집이고 뭐고, 잃어버린 거죠.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는 무섭게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2번 볼게요. 이제 피해는요, 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미국 주택과 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꺼지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는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럽과 아시아, 심지어 중남미까지도 집어삼켰습니다. 이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요.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재앙적인 금융 붕괴에 직면한 거죠. 이 무서운 기세로 하락했던 2008년부터 2009년 경제 침체는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통화 그리고 재정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듯 했습니다. 비록 이 대침체가 표면적으로는 2009년 여름에 끝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여파는요, 아직도 경제 전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챕터를 다루면서 경제 침체 이야기를 한 이유, 이 책에서 다른 이유, 그리고 빅쇼트 영화까지 추천한 이유는요, 여전히 이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러한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경기 침체 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단순히 그 단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순서로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을까봐 오늘은 이것을 꼭 넓고 얕은 지식으로라도 함께 알고 있자라고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또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음 챕터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